아침 한 끼 이렇게 제목을 해가지고 네. 다음 주는 이제 서울시장 후보님들하고 예, 예, 예. 쭉 하고 그다음부터는 그냥 화제의 인물 위주. 뭐 누구라도. 예. 그리고 이렇게 식당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좀 좋은 것 같고. 아니, 식당도 초이스도 그 인터뷰이한테 예. 저희가 부탁을 드려요. 예. 아, 여기 을지로역하고 붙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청 출근하거나 이 시청 일대 네.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아침에 아마 이렇게 사실 집에서 못 먹고 오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네. 예. 그래서 여기서 아마 샌드위치 사가서 먹는 그런 주로 집인 것 같아요. 자주 오세요? 이 집은? 아, 저는 자주는 못 오고, 저는 아침 그래도 약속이 대부분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머리 염색하신 것 같은데? 염색뿐입니까? 뭐 여러 가지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아이 MBC 나오는데. 글쎄 말이에요. 이거 뭐 이렇게 많아? 제 연장 아, 이게 드리겠습니다. 하나가 하나가 한 사람 1인분이 이렇게 많아요? 이거 너무 어유 엄청 많이 주시네. 상이 잔치상 같은. 오늘 특별히 많이 주신 거 아니에요? 아 계란 이야. 하나 더 넣었답니다. 아니 이게 양이 왜 이렇게 많아요 아침에? 글쎄 말입니다. 이거 예. 다 못 먹겠는데. 여기 자주 오시는 식당인가요? 아니, 저는 자주는 못 옵니다. 저는 원래 아침 먹자고 네. 저희가 섭외 드렸을 때 예. 해장국집 같은 데로 오라고 하실 줄 알았어요. 네. 해장국집도 차별화. 있고, 예, 여기 그 명태국도 유명한 집도 있고, 사실 시청 옆은 어디나 그렇지만 그렇죠. 맛있는 집이 많아요. 여기 많죠, 먹을 예, 때. 맛있지 않으면 저 손님이 안 오니까. 예. 그리고 원래도 네, 이렇게 피자나 치킨 이런 거 좋아하시는 편이세요? 아, 요새는 좋아하죠. 예. 이미지하고 잘 안 맞아요. 저 막걸리 체질인데. 아니, 왜 그래요? 요새 제가, 차도남이라는 별명도 있는데. 그러니까 서울시장 하시려면 당연히 차도남 이미지가 있어야지. 네, 오늘도 좀 꾸미고 왔잖아요, 이렇게. 차도남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차도 할배. 아이, 좀 아저씨 정도까지 해주세요. 예. 제가 예전에 환갑됐다고 할 때 그 방송 본 적이 있는데 그게 한 5, 6년 된 것 같은데. 사람이 인상을 이렇게 바꾸기는 참 힘든 것 같아요. 시골 아저씨 같고, 이집 아저씨 같은 느낌이 있나 봐요. 그게 좀, 강점이죠. 그걸 좀 바꿔야 되는데, 그래도 좀 저도 멋있는 도시 남자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 같아. 지금 서울이 맛의 도시, 음식 도시로 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TV 프로그램에도 그냥 그 뭐 먹방 뭐 이런 셰프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청소년들이 미래의 꿈이 셰프가 되고 싶다 이런 아이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예, 그리고 실제로도 이 맛집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근데 예. 맛집들이 다 결국 자영업인데 예, 예. 자영업이 또 되는 데만 되고 안 되는 데가 대부분이죠. 이태리 식당을 내고 싶다. 네. 그러면 이태리 식당을 선호하는 세대가 어느 세대인지, 그리고 그 세대의 사람들이 어디에 사는지, 이거를 사실 뭐 통계나 이런 거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돌려서 그 주변에 이태리 식당의 개업과 폐업에 관한 또 이 정보를 다 집어넣어서 쭉 돌려보면, 아, 여기 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야, 이런 정보를 그걸 준다는 예측을 거죠. 해서 네. 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제가 약속하고 있는 게, 이 자영업자들이 힘든 게, 이 공간 임대료와 더불어서, 이제 전부 요새 카드로 결제하잖아요. 카드 수수료가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핀테크 기술을 이용해서 이 고객이 네. 돈을 지불하면서 바로 그 가게 주인의 계좌로 바로 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카드 수수료가 카드 수수료가 없어집니다. 푸드트럭 창업 지원 열심히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요새 많이 늘어났다가 네. 요새 좀 보니까 좀 줄었어요. 푸드트럭이. 서울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암동 그 월드컵 경기장 옆인데요. 옛날에 석유 비축기지, 그러니까 큰 탱크들을 예. 이걸 새로 문화 비축기지로 문화 비축기지. 만들었는데 그거 너무 재밌어요. 예. 근데 거기는 뭐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 황무지 같죠. 그래서 거기에 뭐 이렇게 자주 간다든지, 또 최근에 밤도깨비 야시장이라고 뭐 여의도 한 5군데서 합니다. 거기는 뭐 경쟁이 정말 치열하고요. 선거 얘기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네. 이 삼선에 도전하시는데 지금 뭐 비슷한 질문 많이 들으셨겠지만 또 박원순이야? 삼선을 박원순이 꼭 해야 돼? 박원순 피로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또 많은 사람들은 박원순 외에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네. 라고 묻는 사람도 많지 않나요? 결국 시민들의 마음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글쎄, 저는 뭐 정치인들은 그런 얘기 하지만 시민들은 그런 말씀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 정말 내 삶을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사실 사람들은 굉장히 준비된 시장이라 그랬는데 저도 돌이켜보면 이런 어떤 회한이나 성찰할 대목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다시 4년을 맞는다고 하면 이제는 정말 시행착오 없이 훨씬 더 잘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끊임없이 사실 야당이나 정치인들로부터는 공격이 있었지만 시민들은 꾸준하게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잘했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내가 이걸 제일 잘했다 내세울 만한 시정이 뭐가 있을까요? 채무라는 것은 이제 이자가 나가고 갚아야 되는 돈, 그걸 한 8조 정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한 20조 정도의 채무가 있더라고요, 서울시에. 그 대신 시민들에게 힘이 되는 사회복지 예산은 제가 처음 시작할 때 4조였거든요. 네. 지금 10조가 넘었었습니다. 저는 정말 불필요한 사업, 이른바 토건 사업에 돈 쓰는 걸 줄이고 그 대신 정말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일에 투자해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또 뭐 도시 재생, 이런 공유도시, 뭐 이런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제 임기 중에 이렇게 활성화되고 시작되고 정착돼 나간 거죠. 그러니까 위대한 시민이 위대한 도시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힘을 키워주는 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뭐 SOC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이런 걸 게을리하는 건 아니고요. 서울로 7017 프로젝트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비축기지 사업이라든지 지금 그 세운상가를 바꾼다든지 뭐 이런 서울의 성장 발전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고 있거든요. 김문수 후보하고 지금 안철수 후보 네. 두 분 중에 누가 좀 더 위협적인 후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분 다 위협적이죠. 그래도 뭐 서울시장 그 아무나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네. 아니, 아무리 당은 다르고 그렇다 하더라도 뭐 다 그래도 기본이 있는 분들이죠. 사람들이 궁금한 게 안철수 후보하고 시장님하고 만나면 두 분이 무슨 얘기를 할까? 너 당신 지난번에 내가 양보했으니까 양보해줘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이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뭐 그런 말씀은 안 하시던데요. 아니 근데 좀 서먹서먹해졌죠. 네, 그 이후로. 왜냐하면 우선 당이 달라지니까. 그렇죠. 네. 그래도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 중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이번에는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 제가 민주당에 지금 공천을 받은 네. 후보인데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가는 길도 생각하는 바도 서로 다른데 그렇게 양보하기가 참 쉽지 않죠. 네. 근데 이 정치라는 게 우리 뭐 생물이니 뭐니 맨날 얘기하잖아요. 언젠가는 또 안철수 후보가 속한 어떤 정치 집단하고 그 시장님이 같이 계시는 분들하고 같이 또 이렇게 일을 같이 하거나 뭐 정치를 같이 하거나 이럴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글쎄 근데 그럴 수 있을까요? 네. 모르는 일이니까 네. 사람 일은. 네. 그래도 너무 멀리 떨어져 버린 것 같아요. 자, 이번 3선 도전의 핵심 공약. 이 시민들이 서울 시민들이 이거가 이번에 박원순의 새로운 공약이구나 라고 예. 내세울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7년 동안 12만 호를 공급했습니다. 전 이전에 조선시대까지 다 포함하여서도 모든 시장이 공급한 것보다 훨씬 많은 공공 임대주택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다시 5년 안에 24만 호를 공급하겠다. 그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비엔나라는 도시를 가보니까요. 오스트리아에 공공 임대주택이 70%가 넘어요. 그럼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국가가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집에 다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 걱정이 없는 거예요. 네. 우리는 도대체 과거의 행정을, 정치를 어떻게 했길래
아니 집을 전부 자기가 스스로 구해야 되고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야 되냔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요. 그 비엔나의 시장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회민주당의 출신의 시장이 70년 동안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시장을 했더라고요. 예. 지속 가능하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제가 그렇게 따지면 앞으로 이제 10년 하고도 몇십 년을 더 해야 되겠네요. 몇십 년 더 하셔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삼선이 끝이니까. 이런 정책을 갖고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7년 동안에 그 이전에 수십 년에 한 것보다 더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을 조금만 더 공부하시면 그런 말씀 못 하실 겁니다. 아니, 저보고 서울시장을 공부하라고 하시면은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아니, 네, 그 후보님들은 네. 서울시장이 되려고 하면 공부를 좀 하셔야죠. 그렇죠. 네. 네. 자, 7년 하시고 이제 4년 더 하시면 11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 마지막에 대통령 선거하고 좀 겹치는데 대통령 선거 나가시려면은 중간에 사퇴하셔야 되나요? 지금 서울시장 나온 사람한테 뭘 그거 다 자꾸 지금 언제 궁금해하죠. 끝나냐 이걸 예. 묻는 거는 그걸 안 물어보면 적절치 어떻게 해요, 제가 않죠. 박원순한테. 아니 지금 서울시장을 통해서 제가 정말 방금 말씀드렸던 이 수많은 그리고 엄중한 과제들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빨리 나가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박원순 시장님은 지금 민주당의 차기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이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아니 대선 후보라는 게 뭐 이렇게 뭐 머리에 달고 다니나요? 그것은 그야말로 저는 그야말로 하늘의 뜻이고 이 국민들의 마음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겁니까? 저는 정말 제 마음속에 지금으로서는 시민들의 더 나은 삶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의 성공 이런 것들밖에 없습니다. 그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동감해요. 동감하는데 재밌는 게 지난번에 그 대선 경선 때 작년 경선 때는 솔직히 좀 실망스러운 결과를 얻으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시장으로서의 또 이 평가라든가 지지도는 높단 말이죠. 예. 요거를 시민들이 박원순은 대통령감은 아니고 서울시장은 잘하지만 대통령감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서울 시민들은 예. 여전히 박 시장이 좀 더 해달라. 서울시정을 조금만 더 책임져 달라. 우리한테는 당신이 필요해. 예. 왜냐면 이쪽 지지도로 높고 대통령 후보 지지도로 낮았으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딱 선언하고 다시 서울시정에 올인했죠. 네, 좋습니다. 네. 예. 대선 얘기는 이 정도. 네. 저희도 MBC 뉴스에서도 다루고 그랬는데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피셨다가 철회하셨어요. 한 150억 예산 쓰고. 이거는 명백히 실패한 거라고 보는데 저는 어떻게 오늘 생각하십니까? 까다로운 질문만 다 준비하셨네. 아침 잘 먹었는데 이게 소화가 잘 안 되게 생겼네. 이거 잘 안 된 정책입니다. 네. 뭔가 효과도 좀 네. 미진한 것 같고 비판도 많이 받았고. 사실은 OECD 평가에 따르면 2010년도 한 해만 해도 약 17,000명의 이 시민들이 대한민국 전체에서 조기 사망했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재난이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됩니다. 1년에 17,000명의 시민이 사망하는데, 조기 사망하는데, 우리가 뭘 느끼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민의 삶을,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저는 무슨 일이든 할 용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재건축 얘기 한번 물어볼게요. 네, 마지막. 지금 서울시의 재건축 정책의 핵심이 뭡니까? 제가 시장이 되고 나서 보니까요, 정말 데모가 많았습니다. 네. 전임 시장님들이 했던 이른바 재개발 뉴타운 때문에 서울시내 전역이 그냥 분란이 일어났어요. 네. 왜냐하면 월세 살거나 좀 정말 집 한 채 갖고 평생 먹고 살라는 분들은 그냥 조금 흐름해도 그냥 그대로 살고 싶다는 거고, 그 외지에서 이렇게 투기한 사람이나 좀 그래도 돈이 있는 분들은 그걸 재개발을 해서 좀 말하자면 재산적 가치를 높이겠다고 하는 분들이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제가 서울시장으로서 가장 힘든 과제가 바로 뉴타운 재개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단계가 벌써 많이 나갔고, 그리고 합의가 된 쪽은 빨리 짓도록 하고, 그리고 분란이 너무나 많고 또는 반대가 너무 많고, 또 이게 역사적인 도심지나 이런 데는 구릉지 같은 데는 거기다 아파트 지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거는 해제했고 교통 정리를 거의 가름을 다 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남 지역의 재건축도 이게 속도 조절을 해가면서 그래도 나름 해왔어요. 그동안 뭐 크게 문제가 없었잖아요. 예? 물론 뭐 특히 강남은 이게 막 그냥 웃돈이 붙고 뭐 투기가 막 일어나고 이제 최근에 와서 그러니까 이제 정부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국토부와 서울시가 딱 보조를 맞춰가지고 지금 그것도 아주 나름 이렇게 진정시켜 왔잖아요. 이 이상 더 좋은 정책을 어떻게 내놓죠? 남북 정상회담 예. 우리 이번에 잘 끝났는데 서울도 평양하고 뭔가 이렇게 예전에 뭐 경평 축구 부활시키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네네. 예, 맞습니다. 서울과 예. 평양 간의 어떤 앞으로 이 남북 해빙 무드에 관련해서 뭔가 펼치실 사업 같은 구상 같은 게 있나요? 그럼요. 서울시는 이미 준비가 끝나 있고요. 사실은 지난 뭐 6, 7년 동안 남북 관계는 완전히 빙판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그 대신 저희들은 많은 연구를 했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길이 뚫렸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는 지방정부가 가는 겁니다. 저는 이른바 삼두마차론이라는 걸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제 중앙정부가 큰 길을 뚫으면 지방정부와 민간이 가서 정말 그 교류의 내용을 채우는 겁니다. 사실은 뭐 평양은 또 우리 한반도에서 그동안 제2대 도시였잖아요. 역사적으로도 뭐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공동으로 발굴도 하고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도 하고 또 이런 어떤 그러니까 바로 평양 입구가 남포공단이 있는데 그 공단도 함께 개발한다든지 뭐 양묘장을 통해서 평양과 이 인근 지역이 황폐화되어 있잖아요. 그게 살림을 나무를 심어서 말하자면 이 녹색 지대화 한다든지 서울도 제가 12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거든요. 그동안 7년 동안에 이런 거를 평양에서도 할 수 있는 거죠. 평양도 시장님이 계시나? 평양은 인민위원장이라고 합니다. 인민위원장. 예, 예. 아, 시장이 있죠. 예. 예. 그러니까 평양 인민위원장이 평양시장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네요. 예. 누구시죠? 이러면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네요. 네. 아직 만나지 못해가지고. 만나 보셔야 되겠네요 이제. 그럼요. 예. 네. 마지막으로 미래 얘기를 좀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시장님이 3선에 성공하시고 또 이제 대선 가도까지 만약에 가 계시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가장 또 라이벌이 될 만한 민주당 내 정치인이 누가 있을까요? 아니 그런 유도신문에 절대 안 넘어갑니다. 아니 거꾸로 제가 이제 관록이 7년인데요. 제가 그런 유도신문에 절대 안 넘어가고요. 저는 오직 더 나은 서울 시민의 삶과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 그런 남북 화해, 또 서울의 세계 톱 도시로서의 꿈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고요. 오직 여기에만 몰두할 생각입니다. 유도신문에 안 넘어가시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나와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